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변화를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듯 느리게만 보이는 일본 정가는 왜인지 예전에 해본 것을 다시 하는 걸 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했었고 잘 됐었다는 이유로 상황이 녹록치 않음에도 위험한 시도를 하는 일본 정치의 오늘에 대한 이야기가 7월 첫째 주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2021년 7월이 다오네요. 세상에. 윤세민 에디터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게 업로드가 이제 금요일 날 되잖아요. 네. 그때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마 그걸 겁니다. 뭐요? 어제 방송분이 팟빵에 업로드가 되었을까? 팟빵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일단은 정말 깊은 사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거나 없거나 청취자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팟빵 플랫폼의 느린 업데이트를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몇 주 동안의 투쟁을 통해 알아냈습니다. 다른 서비스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 유저 여러분들은 iOS 팟캐스트 앱을 쓰시면 될 것 같고 웹에서는 지금 파티도 서비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웹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것은 알기 싫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가 가장 편하더라고요. 네.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xsfm.kr에 저희들 홈페이지 서버를 어색하고 원시적이나마 바로바로 아주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는 그 에디터가 봤는데 구글 팟캐스트 앱도 훌륭하대요.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 네. 아이폰 팟캐스트 앱이 저는 영 적응이 잘 안 돼요. 요즘 자주 바꾸고 있는데 나아지곤 있는데 저도 아직 적응 중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이폰에서도 파티로 듣는 편입니다. 네, 파티도 괜찮고요. 구글 팟캐스트 앱도 괜찮고요. 유튜브도 저희들이 늦지 않게 올리고 있고요. 찍어놓은 건 좀 늦게 올립니다만. 네. 그 외에는 스포티파이도 서비스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스포티파이 활용하시는 분들도 XSFM 콘텐츠들 늦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팟빵은 지금 서상준 민정수석이 오랫동안 접촉을 하고 대화를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하고 있겠다는 네, 말씀 전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청취자 여러분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잠시 후에 시사 아저씨 다시 만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15 전화영어, 남해에서 온 바다 보물 바보상회,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직접 생산하고 개발자가 직접 답하고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전화로 공부하는 원어민 1대1 수업 25.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다려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복날이 다가오는데 네. 솔직히 복날이라고 삼계탕 먹는다고 기력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배만 불러요. 살만 찌고요. 네. 그게 옛날에 못 먹을 때나 보양식이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젯밤에 치킨 먹고 오늘 삼계탕 먹는다고 뭐가 보양이 돼요. 힘이 나서 막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어젯밤 치맥하면. 그래서 진짜 보양식을 저희가 들고 오는 겁니다. 네. 한의원에서 만나보는 그것과 다르지 않지만 무슨 효능이 있는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원료부터 생산까지 편법은 모두 배제한 건기식 덕후 평산네이처 사장의 역작입니다. 진경옥. 그렇죠. 무슨 이렇게 기성품을 판매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냥 자, 떼어오지. 그러니까요. 자, 특징 3가지. 첫 번째,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이 정제수를 사용하는데요. 물이 안 들어갑니다. 진경옥은 매우 꾸덕합니다. 네. 그 액세서몰에서 보면은 그 비교샷 영상을 올려놨잖아요. 네. 그건 전혀 손대지 않은 영상입니다. 그렇죠. 딴 데는 이렇게 간장처럼 떨어지는데 진경옥은 춘장처럼 떨어지죠. 춘장도 뚜껑 좀 오래 열어놓은.
그렇죠. 느낌입니다. 네. 네. 그리고 특징 2, 대량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못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량 생산을 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라는 게 보통은 3톤짜리 중탄기를 사용해서 네. 만들어가지고 나눠 담거든요. 음. 근데 진경옥은 소규모 항아리 중탕으로 하나하나 만듭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이 만들 수가 없고 만드는데 손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고 정말 많이 팔아야 되는 저는 평산네이처 사장님한테 따지고 싶지만 그 덕후를 말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꾸 품절 태클을 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항아리에 하나하나 끓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징 3번째는 녹용, 인삼, 생지황 등 최고의 원료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당신의 원기를 진경옥으로 회복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역시 많은 후기들이 달려있으니 구매를 고려하실 때는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난 10년간 평산네이처 제품에 후회하는 고객을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양산형 시사평론 민하문구 일본의 역사를 보면 원래대로 했을 때는 중의원 선거를 하고 나면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그랬던 기록은 일본의 역사상 우리보다 헌정이 안정된 지 오래된 일본의 역사상 3번 있습니다. 1947년, 93년, 2008년이죠? 그 단 3번도 악몽 같았는지 못 견디는 일본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사 아저씨입니다. 네. 90년대에도 제가 신문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호소카무리로 총리도 이 일본 신당 대표 당시에 이 사람도 결국은 뭐죠? 사가와 규빈인가요? 네. 이상한 일로 좋지 않게 빠져나갑니다. 네. 정치권을. 그때 이후에 일본의 정치권에 불어닥친 이 양비론의 이야기를 국내 언론도 전달을 했어요. 거봐라 걔네도 쓸모없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그렇죠. 이런 얘기를 90년대 내내 자민당이 열심히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런 류의 이야기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기득권은 원래 그렇게 정치를 합니다. 오늘은 40년대 얘기부터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사고를 쳤잖아요. 2차 대전을. 무슨 그 전부터 30년대부터 중일 전쟁부터 해가지고 태평양 전쟁까지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졌지 않습니까? 네. 예, 졌어요. 그 원폭의 비극과 함께.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일본이 졌으니까. 네. 그러면 졌구나. 이게 스포츠가 아니지 않습니까? 졌구나. 악수하고 끝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부터는 일본이 이제 미국의 식민지 비슷하게 됩니다. 메가더 쇼군이 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GHQ가 그러니까 미군이 네. 가가지고 이 연합군 최고사령부죠. 여기가 이제 일본을 사실상 통치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일본 고위층들이 반발할까봐 가가지고 이제 읍소를 한 거죠. 진짜 이거 천황은 안 된다. 천황은 진짜 안 된다.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요거만 좀 지켜주십사. 네, 전쟁을 이게 사고 쳤는데 다 좋은데 다른 거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천황만은 네. 왜 입헌 군주국 있지 않냐. 근데 처음에는 미국이 아니 너네는 전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천황의 책임이 있는데 근데 계속 절대 우리는 안 된다. 우리가 세금도 띵 까먹고 국민연금도 건드렸고 네.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만 네. 이재용만은 네. 제발 살려주십사. 네. 네. 그래갖고 이때 미군이 그걸 알았어. 그러면 너네가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직접 통치 안 할 테니까 천황도 두고 니네 정부도 그냥 둘 텐데 간접 통치를 할 건데 다만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다 결정할 거야. 너네가 너로 통치에 손을 떼라고는 안 하겠지만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만들자 이제.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어쨌든 제국주의 헌법이니까 새로운 공화주의 시대에 맞는 신시대에 맞는 너네 같은 처지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헌법을 새로 정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그 상층부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헌법이 될까를 열심히 머리를 자기들끼리 굴린 결과 헌법을 딱 만들어갖고 제출을 했어요. 바로 GHQ가 집어 던졌습니다. 이걸 헌법이라고 갖고 와? 다시 해야. 네. 그래가지고 아니지 다시 해와도 아니었습니다. 네, 자 이제 내가 알아서 헌법을 만들게 이래가지고 46년도에 헌법을 아예 만들어갖고 줘요.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은 새로운 국가 이름은 일본국이다. 이렇게 돼 있고
너네가 자꾸 주장하니까 상징 천황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천황은 니네가 있는 나라인데 천황이 있는 나라지만 천황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 네. 그냥 있는 거야. 상징으로서 있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그 나루히토 천황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려가 많고 도쿄올림픽도 걱정 많이 하고 있다라고 네. 국내청 장관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몇 개의 필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 코로나19와 도쿄올림픽에 대한 생각은 정치인가 아닌가? 그죠. 네, 이게 정치면 이 천황이 얘기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정치인가 아닌가 좀 애매하잖아,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애매한 얘기를 천황이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내청 장관이 내가 볼 때는 천황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내가 추측을 한번 해봤다. 근데 결국은 그게 사람들이 들을 때는 천황 얘기로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치에서 또 그거 가지고 이제 설왕설래가 많은데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이 당시에 이 헌법 이거 상징 천황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네는 천황으로부터 만세일계 천황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데가 아니라 국민주권주의고 그다음에 상권 분립을 하는 데야. 너네가 상권 분립이 아니지. 여기는 아무튼 행정부와 행정 입법과 사법이 분리돼 있는 데야. 이렇게 이제 해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근대적인 헌법에 다 들어가 있는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든지 그리고 여태까지 얘네가 아주 그 죽고 못 사는 그 평화헌법의 핵심, 평화주의, 군대를 갖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넣어서 이 헌법을 침략 줍니다. 안 한다. 헌법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자기들이 주장한 헌법은 이제 거부당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고 이제 자기들이 또 가가지고 이걸 이대로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탄생한 게 이제 이 헌법이고 그 다음에 또 이 GHQ가 한 일 중에 왜 얘들이 전쟁을 일으켰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재벌이 문제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일본이 막 이제 제국주의 시대에 경제력을 막 집중을 해가지고 자본 축적을 막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어떤 내수와 관련된 이러한 어떤 경제 활동만으로는 더 이상 이윤이 창출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재벌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외국을 침략함으로써 우리도 대항해 시대 해볼까? 그렇죠. 식민지를 건설함으로써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그리고 또 원료를 싸게 손에 넣고 이런 거를 하는 쪽으로 분출됐다. 그래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우리가 볼 때는 다 쪼개야 된다. 그리고 황실은 그게 마음에 들었던 거다. 그래서 GHQ가 재벌을 해체해버립니다. 원래 재벌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일본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타임즈 같은 거 보고 있으면은 국내 재벌들 얘기하면서 이 체벌과 자이바츠가 뭐가 다른가에 대한 설명을 해요. 읽고 나서 느낀 건 그거였어요. 비슷한데? 비슷하죠. 뭐가 다르다는 거지? 똑같지 뭐가 다르다는 거지? 똑같아.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재벌을 그냥 뒀다가는 혹시라도 일본이 상징 천황도 남아있고 이런데 또 무슨 사고를 칠 줄 아냐? 그렇죠. 그래갖고 재벌을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미쓰비시, 스미토모, 야스다 4대 재벌의 지주회사를 해체 청산했다. 이렇게 돼 있고 보유 주식을 지주회사 정리위원회에 이양해서 일반에 공개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재벌의 어떤 이 집중된 어떤 그 재벌의 어떤 지배력을 약화시켜버린 거죠. 네. 지금도 사실은 이 재벌 오늘날의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지금도 대기업들은 사장단 체제가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게 이때 이 영향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런 이제 GHQ가 큰 칼 한번 휘두르는 바람에 일본은 타이에 의해서 경제 민주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체 대상이 됐던 지주회사가 83개서였다 그러고 그다음 여기에 더해서 뭘 또 GHQ가 하냐면 대규모 토지 소유 폐지 이것도 경제력 집중이기 때문에 토지를 많이 갖고 있지 마라. 그다음에 너네는 이 농민들이 이거는 우리도 비슷한 이제 개혁을 했지만 농민들이 이렇게 얘네는 과거부터 이제 그런 이어져온 영주 중심의 어떤 그 농업 체계가 있잖아요. 쇼군. 네, 이거 하지 마라. 그래서 소규모 자장농 체제로 전환해라. 곧 대지주의 농토를 반강제로 저가에 매수한 다음에 지방 농민들한테 헐값에 분배를 하는. 쉽게 말해 권력이란 권력을 다 조금씩 해체한 겁니다. 농지개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 해도 어쨌든 우리 중에 집권한 세력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그렇죠. 했거나 못했거나. 근데 얘네는 일본은 지금 기분이 무슨 기분이냐면 전쟁엔 졌고 어쨌든 간에 자기들은 전쟁을 잘 일으킨 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전쟁을 잘 일으켰지만 비록 이제 뭐 의도는 좋았지만 졌고 본인들 의도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졌는데 우리를
굴복시킨 쪽에서 와가지고는 완전히 우리를 이게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찢어놓은 거예요 지금.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영영 화내는 데에 가장 근거가 되는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태도가 어땠느냐. 네. 패전을 받아들이는 일본은 억울했다. 그거에 대해서 억울한 감정을 갖고 있지만 감히 이제 졌기 때문에 쇼군한테 메가더 쇼군한테 가서 네. 억울합니다. 대항은 못하겠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볼 때 그 천황도 굴욕을 당한 거예요 메가더한테. 메가더 바지에 손 넣고 천황이랑 사진 찍잖아요. 그렇죠. 천황은 철없다 하고 서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대단히 어쨌든 이거는 굴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관계가 50년이 되면서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전에 일단 중국이 공산화가 됐고 이 맥락 속에서. 네. 그 다음에 소련이 핵 개발에 성공하는 사건이 또 있었고. 세계 질서가 두 줄로 개편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50년에. 그 줄이 한국에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볼 때, 야, 이거 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대략 이 동네, 이 세계를 좀 다 정리했다고 봤는데, 2차 대전의 시작과 함께 주류 권력을 우리가 그냥 가져왔다. 이렇게 봤는데. 팍스 아메리카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소련은 뭐야? 이것들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건 쪼갠다. 얘네하고 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전선에 놓여있는 국가들에게 힘을 줘야 됩니다. 네. 지정학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됐고 특히 한국전쟁에서 그래서 사실은 애초에 미국이 이 동아시아에서는 손을 떼려고 좀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국전쟁에 이제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한국전쟁에 물자를 막 투입하고 이 군대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냥 뭐 오기는 어렵고 중간에 멀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뭐 괌이나 오키나와에 두자니 멀잖아요. 대만에 두자니. 그래서 일본 물론 이제 오키나와에 두기도 했지만 일본이 한반도 전쟁에 그냥 전략물자 보급기지화 된 거예요 이때. 일본 본토를 씁니다. 네. 그리고 일본이 이러한 어떤 한반도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고 또 이렇게 납품을 하려면 애초에 시작이 되는 뭔가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뭘 공장을 굴리든지 그렇죠. 할 거 아닙니까? 그 돈은 미국이 군사예산에서 지출했습니다. 줍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더해서 전쟁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물자 외에도 이게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을 뭔가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뭔가 복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잿더미가 됐는데. 그렇죠. 거기에 필요한 어떤 물자라든지 서비스 이런 것들도 일본에서 생산하게 해요. 그렇죠. 일본에서 생산하게 계약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도 이제 줍니다. 네. 미국이. 미국하고 연합국이. 그럼 이제 일본은 그 전까지는 그런 굴욕적인 상태로 짓밟힌 다음에 미국한테 짓밟힌 다음에 아이씨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 한국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기회가 생긴 거예요. 예. 이게 그 전까지는 군수물자 만들던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는 그대로 이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한국 전쟁에 넣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물건을 똑같은 기술력 가지고 다른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한국의 부흥을 위해서 재건을 위해서 또 이제 투입하는 데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기술력과 생산 라인과 기술자들이 확보돼 버렸죠. 갑자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 그 당시를 다룬 일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탱크 만들고 저 비행기 만들던 공장에서 이제는 막 자동차도 만들고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계기가 되는 기술력 자금력이 이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발전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도요타, 닛산 이런 데는 군용 차량 대량 발주 이걸 통해서 다시 이제 힘을 키웠고 네. 그다음에 우리 또 소중한 파나소닉 이 파나소닉은 군용 트럭에 필요한 선반의 폭발적 수요 이걸로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쯤 되면은 미국이 어떤 판단을 하냐면 일본이 이러한 어떤 일종의 이 기지의 역할 전략물자 보급 기지의 역할을 넘어서서 일본이 알아서 이 동네를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가 뭐 다 손을 뻗쳐가지고 일일이 다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일본이 좀 뭔가 했으면 좋겠다. 중국에 버금가는 군사력을 가진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그렇죠. 그래서 이 일본이 자체적인 힘을 가지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돌아가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GHQ가 1950년 8월에 경찰 예비대를 창설하기로 해요. 미군의 힘으로만 치안 유지할 지금 상황 아니라는 거죠. 바쁘니까 지금. 그리고 경찰 예비대를 창설을 했고 51년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을 해서 니네 전쟁에서 사고 친 거 이러저러하게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해결하자라는 그 강화조약을 여기서 이제 맺고 더 이상 전쟁 책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로 사실상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본의 일부에서는 독립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상 법적인 지위로 봤을 때 일본은 사실상 이때 이제 미군의 점령으로부터 독립을 했다. 국권을 찾아왔다. 다만 오키나와를 무기한 미군의 기지로 제공하기로 했고 여기에 있는 점령군도 그대로 남기기로 했죠. 예. 오키나와는 이제 이때 반환이 안 됐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때 실질적으로 일본이 국가로서 이제 어쨌든 자기의 권력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만들어준 경찰 예비대가 보안대가 되고 이제 경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1954년에 방위청을 만들어서 자위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헌법에는 군대를 가지지 못하게 돼 있지만 자기를 어쨌든 지킬 수 있는 뭔가의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 군대라고 명시적으로 되진 않더라도. 왜냐하면 침략을 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침략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 남이 칼로 찔릴 때 내가 칼에 찔리겠습니다라고 한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자위대라는 게 이름이 자위인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인 것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은 이 비행기도 못 띄우게 돼 있었는데 56년도에 미국이 항공 금지령도 해제해줬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지금까지 원조해 왔던 것도 야 이쯤 되면은 너네 알아서 자력 생존할 수 있겠지라고 한 다음에 이것도 이제 중단해 버렸어요. 한국 전쟁이 아니었다면 빨리 벌어졌을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네, 계속 괴롭힘 당하면서. 네.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해줬을 것인데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조기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일본이 이제 복권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러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이제 짓밟히고 전쟁 일으킨 사람들 다 감옥 가고 이게 미군에 의해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쨌든 일본이 돌아온 거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이라는 나라가 돌아왔어요. 그럼 그 일본은 누가 다스리는 거냐? 누군가 다스려야 되잖아요. 과거에 일본이 전쟁하고 싶을 때 그때 관료였고 그때 중앙정치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20세기의 문제가 이겁니다. 네. 글줄 배운 놈과 아는 사람 많은 놈이 그놈입니다. 네.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이 일본 정치 다루면서 여기도 노선 갈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뭐 우리 군사 뭐 안보 이런 거는 당분간 생각하지 말고 경제만 하자 이렇게 얘기한 쪽이 있었고 무슨 소리냐 이제 우리가 완전히 하나의 국가로서 이제 모든 권한을 행사하려면 안보와 군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축이 있었고 매파.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 과정은 이제 이미 말씀드렸고 결국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이 보수합동, 자민당, 창당 그다음에 거기 내에서의 어떤 파벌 항쟁 이런 것들을 거쳐서 기시노부스케를 필두로 하는 보수파들이 어쨌든 간에 권력을 잡는 과정이 이제 일어나죠. 네. 그리고 이렇게 권력을 잡은 기시 내각은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한다. 이것을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습니다. 네. 미일 안보조약을 왜 개정해야 되냐? 지금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에 있는 이 미일 안보조약은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게 이 사람들 생각이에요. 왜 불평등 조약이냐면 우리는 오키나와를 제공하고 미군한테 제공하고 점령군을 여러모로 이렇게 수발을 들고 있는데 이 미일 안보조약에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일본을 지켜준다는 내용은 또 없다. 그러니까는 우리를 미군이 이용하고 싶은 대로 이용하고 정작 우리는 미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그건 불평등 조약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미군이 자기 기지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가령 그 안에서 온갖 뭐 일들을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완전히 개입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거 이것도 이제 불평등이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안 된다. 이게 기시노부스케가 주장한 내용이고 실제로 예를 들어 뭐 소파가 뭐 불평등하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한국 내 좌파가 하는 얘기인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만 해법이 다르죠. 이들은. 그래서 좀 더 평등한 조약을 만들자. 이게 애초에 문제의식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하는 맥락에는 미국한테 막 짓밟히고 괴롭힌다는 그 굴욕을 이제는 뭔가 이제는 만회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뭐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아이젠하워하고 1960년도에 기시노부스케가 미국에 직접 가갖고 아이젠하워하고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일 안보조약 개정의 대략적인 내용을 합의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한쪽이 한쪽만 이렇게 모든 걸 좋게 해주는 게 아니라 미일이 공동 방어를 한다. 그리고 주일 미군의 배치와 장비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사전 협의를 해라. 이걸 제도화해라.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신미일 안보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결국 미일의 어떤 굉장히 밀접한 군사동맹 비슷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뜯어먹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사회당 같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혁신 세력들, 운동권들은
이게 문제다라고 봤어요. 이렇게 할 게 아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미일이 완전히 이제 이 동맹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미소 양국 간의 냉전 구도인데 일본은 이 미소 양국 간의 냉전 구도에서 완전히 미국 편으로 이제는 미국의 편을 들어야 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세계적인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충돌 이런 데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그거 아니지 않느냐. 또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지 말자면 뭔가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영세 중립국의 길을 택하자라고 사회당이 당시에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전쟁에 또 휘말리는 건 절대 안 해야 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반대하자. 이 신미일 안보 조약의 비준을 반대하자. 네.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운동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거리에서 막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상황을 순리적으로 풀어갔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막 이 국회 내에서 막 옥신각신하고 막 이 표결 반대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걸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젠하워를 일본에 부르려고 그랬어요. 시내각이. 아이젠하워가 그럼 방위를 하면 그 방위를 하기 전에 신미일 안보 조약을 의회에서 일단 처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해피한 그림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어서 빨리 처리하자. 근데 협상이 안 되잖아요. 사회당 반대하니까. 그래서 날치기 처리를 해버립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를 했다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기분이 좀 싫어요. 네. 뭔가 여야가 똑같은 걸 처리를 해도 뭔가 여야가 합의를 해갖고 처리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했나 보다 하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한쪽 얘기를 안 듣고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방맹이 뚱뚱뚱 떠돌려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가 되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민주주의야? 막 사람들이 이러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요즘 기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 국회에서 잘 나오지 않긴 합니다만 네. 옛날에는 미디어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죠. 달려가서 날치기 표결 이러고 일면에 딱 걸었습니다. 네, 우리 한나라당, 새누리당 때 많이 했어요. 네, 민자당 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대거 또 거리에 나와가지고 난리가 나고 일반 시민들까지 대거 이른바 이 안보 투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시노부스케 내각이 엄청난 위기에 몰려요. 그리고 아이젠하워 방위는 막 취소됩니다. 저기 갈 수가 없다. 저 난리가 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기시노부스케가? 아니 아이젠하워가 네. 가야 되는데 저기를 내가 어떻게 가냐. 그리고 이 기시노부스케가 이거를 그러면 이 난리가 난 시위 현장을 뭔가 진압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도지마의 용을 불러옵니다. 네. 용이 와요? 도지마의 용들이 나타나가지고는 막 시위대랑 싸우고. 그렇죠. 우익단체들 나타나가지고. 네. 말이 우익단체지. 용문신도 있고 이런 분들이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정치 깡패라고 합니다. 더더욱 이제 욕먹고. XSFM입니다. 오징어잎, 아기 꼬리포, 흔하지 않은 마른 안주.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회. 아침마다 커피 한 잔 참 좋은데 커피포트 안에 저거 닦아도 어쩐지 찝찝하던데. 눈에 보이지 않는 때가 그렇게 많다던데 제대로 청소가 되고 있는 거 맞냐? 텀블러는 또 어떻고? 좁은 입구에 청소하기도 힘들지 쾌쾌한 가습기는 말도 마. 호흡기로 바로 들어가 청소를 매일 해도 찝찝한 게 사실 낫기는 또 어찌나 안 쓸 수가. 이거 대체 어찌해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숨은 데엔 반려세제 클리빈. 그래서 결국은 이 개판 5분 전 상황에서 이게 이 중의원에서 처리를 했는데 조약의 비준이기 때문에 참의원에서 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냥 처리가 된 걸로 돼요. 그래서 이 기간을 도과하여서 그냥 처리가 그냥 됐습니다. 네. 그리고 기시노부스케는 이게 처리가 됐으니까 이제 더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자. 그래서 기시노부스케가 여기까지가 내 역사적 임무였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사퇴를 해버려요. 보통 다 같이 사퇴합니다. 네, 다 사퇴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시노부스케가 사퇴를 했는데 그 전에 얘기했듯이 이 뭔가 군사, 안보, 외교 이런 거 말고 경제 발전에만 집중하자는 쪽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일본의 그 전후에 최초의 이제 총리를 맡은 요시다 시게루와 그 일당들의 이제 주장이에요. 뭐랄까요? 일본식 비둘기파랄까요?
예. 그 반대쪽에 있던 게 이제 지금의 이제 기시노부스케와 네. 그 전에 하토야마 이치로입니까? 그 양반의 이제 주장이었는데 이 대립 구도인데 어쨌든 이제 기시노부스케가 놨잖아요, 이제. 네. 사퇴했잖아요. 이 난리를 펴고 이 난리를 치른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새롭게 등장할 총리는 이제 기시노부스케와는 색깔을 달리 해야 되는 것이죠. 비둘기파처럼 행동해야죠. 그래서 이케다 하야토라는 사람이 요시다 시게루의 원투펀치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네. 원투펀치가 한 사람은 이케다 하야토, 한 사람은 사토 이사쿠인데 이케다 하야토가 총리 뒤를 이어서 총리가 됩니다. 근데 이케다 하야토는 그전 요시다 시게루 노선을 계승했기 때문에 경제다 무조건. 경제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 네.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인물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 여러분의 소득을 2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소득 배증 계획이에요. 그 국가 경제가 표를 가지고 있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까지 모두 그 효과가 돌아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돌아오자면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다 느낌이 오자면 팬데믹이 끝나야 됩니다. 돈이 시장에 돌아야 되니까. 네. 그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 타이밍이 좀 있어요. 일본으로 말할 것 같으면 50년대 한국전쟁으로 목돈을 땡겨옵니다. 인프라를 만들고요. 인프라스트럭처를 최대한 비싼 걸로 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도 좋은 회사에 취업이, 나도 종신고용이 이 느낌이 오는 데까지 한 10년에서 15년 걸렸던 모양이죠. 왜냐하면 계속 성장세였을 테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케다 하야토가 한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라 돈을 막 퍼부어버려요, 경제 발전에. 네. 그래서 이른바 그 당시에 이제 개발 국가들이 많이 했던 우리를 포함해서 고도 성장의 해법을 여기서 이제 취해버립니다. 그러면 되던 시절이었죠. 네. 그래서 국가 주도로 예를 들면 중화학공업을 막 살린다든지. 그래서 박정희식 개발주의가 그 양반은 독재를 해가지고 이제 개발주의를 한 거였지만 네. 똑같은 해법을 이케다 하야토는 합법적으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60년대 일본 평균 경제 성장률 막 10%씩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전까지 이제 군수경제 중심이었던 제조업이었다고 했다면 이제는 이걸 통해서 중화학공업으로 이양이 돼요. 그래서 중화학공업의 제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 이때 돈을 무지하게 풀기 때문에 저금리 정책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이른바 태평양 벨트의 공업지대를 형성해가지고 그렇죠. 고용이 엄청나게 유지가 완전 고용이 사실상 달성이 되고 그러니까 일본의 60년대가 중국의 2000년대죠. 그리고 10%씩 팍팍 올라가고. 그렇죠. 네. 그리고 GHQ 시대에 이 GHQ가 일본의 이제 그 군국주의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공산주의자들을 좀 키워놨어요. 우리 운동권들을 좀 키워놨다고요. 그렇죠. 나중엔 탄압하는 거 용인하지만. 네, 필요할 땐 또 탄압합니다. 필요해서 키웠지만. 그래서 이때 사실은 그때부터 노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좀 발전을 했거든요, 일본이. 물론 그 과정들이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랬었답니다. 네. 아무튼 그 연장선에서 60년대에도 이 노조들이 파업하고 뭐 이런 거는 뭐 할 수 있었어요. 이른바 춘투라는 용어가 이제 여기서 나왔어요. 아, 네. 봄이 되면 이제 하는 거예요, 파업을. 그것도 일제군요. 네, 그렇죠. 다 일제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 파업을 하는 거예요. 봄이 되면 파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금을 올려줍니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어쨌든 경기가 좋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봄마다 하면은 임금이 그냥 올라가니까 해피한 거죠, 이제. 그렇죠. 진짜로 소득이 배증되는 거죠. 그리고 61년도에 건강보험이 의무화가 됐고, 그리고 60년에 무역 외환 자유화 계획 이런 걸 결정을 해서 수입의 90%를 자유화했다. 그러니까는 대무역이나 이런 것들도 열어버린 거죠. 이런 과정을 쭉 거치니까 당연히 경제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경제가 활성화돼가지고 그 전까지의 어떤 안보 투쟁의 열기, 뭔가 이런 외교라든지 뭔가 이런 우리 나라의 어떤 국제정치에서의 역할은 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운동권들이 이때 좀 힘들어하는데 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경제에 대한 찬양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케다 하야토가 재임 마지막 해가 이제 1964년인데 이때 일본이 OECD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해에 도쿄올림픽이 진행이 된 거예요. 영광의 세월이네요. 그리고 이 직전에 올림픽 직전에 이케다 하야토가 의회를 해산을 해서 네. 내가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재신임 이걸 묻고 의회를 해산하면은 중요한 이 선거를 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총선을 하는데 네. 총선한 결과 이 의석수가 큰 변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은 변함없이 신뢰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 동력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보한 다음에 얼마든지 직권 연장이 가능한 상황. 올림픽 국면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이 굉장히 해피한 상태에서 치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올림픽이 끝난 직후에 이케다 하야토가 사실 난 병들었다. 이것을 공개한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저 프로 운동 선수처럼 네. FA 계약이 된 다음에 사실 나 무릎 나갔다. 아 그런 거예요? 네. 난 잘 또 못 걷는다. 중요한 경기 결승전까지 치른 다음에 그때까지 죽어라 뜁니다. 그리고 FA에서 이제 맥스 계약을 받죠. 아 그리고 이제 골골되죠. 아 저의 낭만적 상상과는 다르네요. 결승전에서 모든 걸 남김없이 이렇게 투입한 다음에 그렇죠. 사실 난 암을 앓고 있다.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사가 대문짝만 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때 바로 말하면 안 됩니다. 네, 계약을 하고 네, 계약까지 하고 나서 네, 사기다. 그러면은 돈 이제 계약금 어떻게 해? 식구들 계약은 가야죠. 네. 그럼 어떻게 네. 구단주는 어떡합니까? 식구들 잘 먹고 잘 살고 구단주는 덤탱이. 예. 그 구단의 가치는 선수 가치보다 빠르게 크기 때문에 구단주는 남아요. 얼마나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을 제가 여튼간에 선수가 중요하죠. 네, 64년에 일본은 그러했다. 그림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64년 이후에도 얼마나 잘 나가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게 역으로 생각해본 말이에요. 한 2040년대, 50년대가 돼서 말이에요. 네. 중국의 체제가 뭔가 많이 바뀌었다 치죠. 그렇다고 해도 지금을 산 중국의 현대 시민들은 말이에요. 후진타오와 시진핑 시절을 황금기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만큼 더 빨리 중국의 경제는 이제 성장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선진국 피로를 느낄 거예요. 한국이나 일본이 하는 것처럼. 그때 가면 2000년대 초반이 짱이었다. 그래서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런 기분을 느끼게 약간 전달해주는 드라마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관료들의 여름. 예. 본 것 같은 착각에 시달립니다. 예. 왜냐면 그 드라마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뭔데요? 마지막에 기타 머시기 이름이 기타 머시기 신양가? 뭐 그런 배우가 있어요. 기타 오지 신양가? 네. 어디선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자 나오키의 은행장 아저씨. 예. 얼굴 압니다. 네, 그 아저씨가 네. 총리로 나오는데 모델이 이케다 하야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하여튼 계속 그 관료 질서 내에서 국내 산업화와 국제 통상파가 싸우는데 네. 계속 국제 통상파의 손을 들어주다가 마지막에는 비행기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지 뭐 이러거든요. 아, 네, 그래요. 그 얘기도 들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비행기를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자리에 누워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뭐 이렇게 죽고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케다 하야토가 65년도에 딱 죽어요. 64년 도쿄올림픽까지 치르고. 네. 그래서 65년도에 딱 죽으면서 뭔가 도쿄올림픽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일을 다 이룬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기억 속에 도쿄올림픽이 뭐냐면 그 전까지의 무슨 안보 투쟁이니 뭐 GHQ니 무슨 뭐 일본이 막 쪼개지고 막 짓밟히고 뭐 난리와 혼란과 뭐 이런 것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우리는 겁나 빨리 이런 결과물을 냈다. 이 도쿄올림픽을 선을 딱 긋고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 환란의 마지막 장면이네요. 네. 해결됐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일본이야. 아하, 네. 이해가 됐습니다. 64년 도쿄올림픽 딱 선 긋고 이제부터 새로운 일본이야. 그리고 이게 도쿄올림픽이 그래서 어떤 상징들로 기억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예를 들면 자동차. 사람들이 이제 다 자동차 타고 다녀. 그 전까지 자동차 상상이나 했냐? 도쿄올림픽 시절 전에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수십 년간 일본의 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지배했고. 그리고 이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 예, 고가도로와 고속도로. 이게 64년도 전후에서 생겨요. 그리고 뭐가 생기냐? 신칸센이 뭐 고속철. 예, 우리는 이제 KTX 우습게 알잖아, 우리가. 왜요? 요즘에 이제 많이들 네? 익숙해지셔가지고. 네.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에 간다는 게 요즘은 1시간 더 걸리겠죠? 중간에 서야 될 역이 많아가지고. 보통 자주 쓰면 2시간 반 생각합니다. 2시간에서 2시간 반. 네. 처음 생겼을 때 1시간 반 만에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안 서면. 엄청난 거예요, 그거는. 최근에 한 철도 게임에도 신칸센 한번 유치하면 경제가 끝장납니다. 아, 그래요? 예. 걱정이 없어요. 신칸센을 유치하면. 예. 그리고 첨단 가전. 그렇죠. 지금은 첨단 가전 아니죠. 그 당시 기준에서 첨단 가전. 네. 예,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시대를 안 살았어도 기록이나 어떤 문화적 코드들로. 그렇죠. 도쿄올림픽은 이런 거였어. 아, 지금의 일본 청소년들이 이해하지 못할 문제군요. 온 세계 사람들이 히다치 소니 물건 부엌에 있고 일본 TV 쓰고 일본 차 사고 하던 시절. 네. 그리고
20세기 소년이니까 만화 있잖아요. 네. 그 만화에 보면 거기는 도쿄올림픽 얘기가 나오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오사카 만박이 나오잖아요. 그게 70년이에요. 만국박람회. 네. 엑스포. 그러니까 사실 64년하고 70년 요 사이의 기간 사실은 그 20세기 소년에서 그 주인공이 그 오사카 만박에 집착하는 것과 비슷한 감성이 64년 올림픽에 있는 거예요. 한국은 확실히 정치적으로 좀 덜 흥분한다라는 느낌을 받는달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냐면 대전 엑스포 할 때 간사이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우리는 꿈돌이만 봤죠. 그럼 어쩌라고 꿈돌이가 있고 뭐 대전에 놀러 가는 거지. 네, 꿈돌이 그 캐릭터이 뭐야. 그냥 뭐 밀가루 먹고 왔어. 그냥 이로 끝났지. 네, 구경 다닌다 뭐 이 정도고. 네. 근데 이렇게 막 국력 신장의 마지막 징표야 이러면서 흥분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사실 88 올림픽도 감동이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88 올림픽에 대해서 야 우리도 올림픽을 치르는구나.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메시지가 좀 혼용돼 있죠. 왜냐하면 88 올림픽은 군부 정권이 만든 다음에 그들이 무너지고 치러졌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 시민들한테 지금 기억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군부 정권도 쓰러뜨리고 올림픽도 치렀어. 라는 식으로 기억됐겠죠. 후세한테는. 네, 네. 올림픽을 치른 거지. 88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뭔가 사회가 뭐가 변했다라는 거는 사실 없어요, 사실. 그랬으면 노태우 그치. 김영삼은 집권했지. 네. 그건 그 영향일 수 있구나. 그때 괜히 그냥 저 길거리 음식들이나 이른바 불황아들이나 이거 맞아. 때려잡고. 그런 거나 때려잡고 맞아요. 네. 근데 기억해 보면 저도 뭐 잘 알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임자 이 64년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의 후임자인 사토 에이사쿠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 여전히 이미지가 좋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기억인데. 그럼 아베 신조는 그걸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었냐? 근데 이런 기억들이 뭐 오늘날에 와서는 많이 이제 희미해진 것도 있지만 아베 신조한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늙었으니까요. 다 기억나요. 네. 네. 아베 신조가 쓴 책 중에 아름다운 나라로라는 게 있어요. 아름다운 나라로. 이게 이제 자기가 어떤 정치를 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써놓은 건데 네. 그 내용이 아주 그 시대착오적입니다. 네. 과거에 이 전쟁 일으키기 전에 이제 그 나라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처럼 들리는 네. 그런 얘기들로 써 있고 저희가 저 자민당 안에 개헌안을 읽어드린 적이 있죠. 방송에서. 네. 네,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 책에 또 완전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나라로예요. 네. 네, 이게 이제 자기가 2차 집권하면서 네. 이제 내놓은 책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뭐 맛이 가보이는 내용이긴 하지만 정치를 하겠다면 이 정도의 무슨 자기 구상이 있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착오적인 구상 마저도 없다. 윤석열에 대해서 그 얘기 우리가 저 쉬는 시간에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아베만도 못하다 하는 네. 얘기예요. 무슨 뭘 내놔야 거기에 대해서 떠들 거 아니야. 왜 윤석열은 넘어왔어? 아무튼 네. 네. 이것인데 여기 이 내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네. 패전으로부터 19년 우리나라는 불타버린 이러한 잿더미에서 출발해서 마침내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데까지 부흥을 해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사람들이 일본에 모여 일본인 선수가 그 앞에서 가슴이 후련해지는 활약을 보여준다. 패전의 분함과 전쟁을 시작한 것에 대한 후회를 발판으로 삼아 강한 정신력으로 살아남은 세대에게는 그것은 자랑스럽고 무엇보다 빛나는 순간이었을 것임이 틀림없다. 주제문이군요. 주제문. 네, 이게 64년 올림픽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단 하나만 진심이 아닙니다. 전쟁을 시작한 것에 대한 후회. 요것 빼고는 완벽하게 본인이 일생을 바친 국가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서술이네요. 그래서 이 아베 신조의 세계관에서 64년 올림픽은 혼란의 끝이고 새로운 일본의 시작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그 중요한 그러니까 저 큰 게임의 거대한 미션 하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일본 미디어의 전형적인 설명 방식이 64년 도쿄 올림픽을 기점으로 더 이상 일본은 전후라는 말이 이제는 일반적이지 않을 정도의 이제 전쟁 후도 아니다 이제는 완전히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자유로워졌어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베 신조의 머릿속입니다. 마이카 신칸센, 고속도로, 뭐 가전 이러한 경제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생활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전후의 그러한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자유로워지지 않은 게 남아 있습니다. 군대죠. 보통 국가와 군대죠. 그래서 아베 신조 생각에는 본인이 어떤 총리를 하고 이랬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일생 과업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비슷한 얘기 시사 아저씨로부터 몇 번 들었는데 네. 오늘처럼 이해가 잘 되는 때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 아베 신조가 인생을 바쳐서 저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도쿄 2020 도쿄 올림픽에 대한 아베 신조의 생각은 원래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개헌을 하고 자기가 어쨌든 세 번째 집권까지 하니까 개헌을 하고 그다음에 그 개헌을 완수하는 의미로서의 도쿄 올림픽을 딱 치르면서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가든지 64년에 새로운 나라가 되어서 경제를 되찾아왔으니까 네. 2020년에 올림픽을 통해서 이번에 얻을 새로운 나라는 네. 군대가 있고 천황이 세진 나라. 군대가 있는 괄호 열고 천황이 세진 괄호 닫고 나라. 본인 생각에 정상적인 나라. 이거 이 45년도에 GHQ가 짓밟아 놓은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64년도에 그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1900년에 그 나라지. 그 전의 나라의 어떤 국채를 완성하는 것. 그래서 그러든지 아니면 2020 올림픽을 하고 나서 그러한 열기를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로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개헌을 완수하든지 그런 시나리오를 하려고 했는데 배가 아파서 그만. 그렇죠. 네, 배가 아파갖고. 그래서 그때도 이제 개헌을 못한 거에 대해서 무슨 과민성 대장염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네, 나쁜 증상이었던 걸로 병이었던 걸로 개헌을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기분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자기 인생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회한인 거죠, 그게.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러면 그러한 나라를 꼭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뭐 그러한 나라가 돼야겠다라는 신념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어떤 존재의 역사화의 시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베 신조가 역사적 인물로 남는 거죠. 그렇죠. 내가 역사에 어떻게 남는가를 꽤나 많이 신경 쓰는 정치인들이 있죠. 일본을 그들의 생각에서 정상화시킨 지도자로 남는 거죠, 역사에. 근데 이게 본인이 그런 시도를 한 거지만 결국 그러한 시도와 그러한 이제 의도를 가지고 막 밀어붙인 결과물은 뭐냐? 일본이라는 공동체로 봤을 때는 신내셔널리즘의 발흥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80년 전에 있던 그 나라가 60년 전에 그 나라가 되자는 게 아니라 120년 전에 그 나라가 되자는 것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위험했다. 네. 그리고 위험합니다. 그 위험한 일을 또 다른 이유로 일본 정치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건 아베 신조의 기분과 구상인데 스가 요시히데도 이러한 똑같은 꿈을 꾸고 있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일을 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하고 싶은 세력과 사람들은 이미 있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동의하는 사람들은 많다. 지금 스가 요시히데의 생각은 이제 이 전편에서 이제 말씀드렸고 아베 신조의 구상은 이런 거고 네. 아베 신조 구상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직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공동체는 아직도 이런 새로운 내셔널리즘의 어떤 반응 그런 거에 대해서 취약한 상태고 계속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고 이런 얘기인데 예. 그럼 어쨌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올림픽이라는 행사는 이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 네, 이러한 정치에 대해서. 네. 물론 뭐 시민들은 화낼 수 있습니다. 신성한 올림픽이 이런 데서? 하지만 근대 올림픽의 역사를 보건대.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오늘의 더 생각해 볼 지점이죠. 네. 올림픽이라는 게 분명히 뭐 쿠베르텍 남작이 처음에 얘기할 때는 네. 세계가 뭐 전쟁을 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젊은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순수한 어떤 축제로서의 스포츠를 즐기고 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뭐 끼리끼리 정신 뭐 이런 걸 한번 되새겨보자 이런 거였는데 그렇습니다. 이 올림픽을 일종의 여러 의미로서 가령 전쟁을 하지 않는 대신에 올림픽에서의 승부를 낸다든지 또는 올림픽을 통하여 대중동원을 하고 국가적인 어떤 정체성을 되찾는다든지 또는 지금 이제 아베 신조나 이런 사람들이 추구한 것처럼 올림픽을 하나의 어떤 시대적 이벤트로서 활용함으로써 어떤 자신이 의도하는 노선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사실은 유치하고 추진하는 게 또 올림픽이에요. 올림픽은 종종 늘 그런 데 쓰였다. 왜 다들 올림픽을 이렇게 유치하지 못하고 안달이냐? 그게 이제 이전에 얘기했던 경제적인 뭐 그런 차원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생각을 무시하지 못한다. 외교적인 차원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 외교적인 차원은 종종 군사적 수준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서 각국의 선수들이 메달을 많이 따고 경쟁하고 우리 선수들이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 물론 메달 딴 선수들이 이제 저 프로리그에 가서 새로운 계약을 해가지고 뭐 돈 더 많이 벌고 그럼 좋아요. 그러한 좋은 일이에요. 스포츠가 유지되고 발전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 올림픽이라는 이 일에 대한 어떤 본질을 또 우리가
있지 않으면서 또 관람할 필요가 있다. 네, 물론 코로나19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측을 해보자고요. 갑자기 자위대를 증설하기로 했어요. 네. 군인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근데 8월에 봤더니 일본이 메달을 많이 땄어.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분위기가 좋으면 어딘가에 잔치나면 포스터가 걸리죠? 네. 그 포스터 안에 자위대 입대하라는 포스터 더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기분 좋으면 또 뭐 직장 구하러 가는 거지 거기에. 그렇죠. 그렇게 스무스하게 흘러갈 수 있다. 어떤 국가가 큰 돈을 들여서 전 세계 미디어를 통해서 국력을 과시할 때는 그 국력을 과시해서 얻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얻을 게 꼭 돈만은 아니다. 정치는 그렇게만 흘러가진 않아요. 네, 혹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혹시 모르죠. 징병제 해버릴지. 또 모른다. 개헌해가지고 자위대는 군대가 되고 징병제가 돼버릴지 모르죠. 이게 이론일지 알 수 없습니다. 시사 아저씨와 이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망상 좀 해봤습니다. 네, 곧 또 봐요. 네. XSFM입니다. 녹용 중 으뜸이라하여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장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버사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황 냉기를 가진 뿌리 식물로 인삼 녹용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로 이 모든 것을 담아 신경옥 평산네이처. 어디? 맛있는데? 바다, 술, 그리고 바보상의 술안주. 아스트랄 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7월 첫 주 6월 마지막 주의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2018년 2년 전 일입니다. 3년 전이네요. 2018년 3년 전 일입니다. 떡하니 대놓고 거짓말을. 아니 저 연도 쓸 때 아직도 습관적으로 2020이라고 써요. 그게 저는 그나마 좀 다른 게 매일같이 매주 하루에 매주 몇 번씩 그 팟캐스트 파일 mp3 파일 렌더링을 하잖아요. 네. 그 렌더링하고 이름 적으면서 횟수를 반드시 틀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1월 첫 주부터 2021이라고 제대로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2021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숫자가 2020 쓰고 넘어가고. 네. 네. 아시아나 항공 기내식 대란 사태가 터졌습니다. 보통 대란이라고 하면은 뭐 아이폰 대란 이런 거죠. 네. 그럼 제가 이제 구운 란을 살려고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 제일 위에 구운 란 대란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청 싼가 보다. 아니죠. 큰 거죠. 그거더라고요. 대란, 특란, 왕란. 네. 그럼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이 너무 핫해서 구매 대란이 터졌는가? 그 최근에 편의점에 기내식 도시락 나온 거 아세요? 요 몇 년 동안 간간히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예. 업체들이. 근데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아가지고 그러는데. 아무튼 근데 그게 아닙니다. 네. 정확히는 기내식 공급 대란입니다. 네. 상황 설명 조금 복잡합니다. 네. 이런 거 정리는 시사 저널이 참 잘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시아나 항공은 기내식을 LSG 스카이셰프 코리아라는 업체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이 업체의 지분 20%를 갖고 있고요. 네. 계약은 5년 단위로 연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아나 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박삼구 회장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네. 중국에 빼앗긴 금호 타이어를 가져오고 싶은 야망이죠. 이 야망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자, 돈을 어디서 가지고 올까요? 기내식을 제공하는 LSG 스카이 셰프의 돈을 달라고 합니다. 배짱이 두둑하죠. 네. 아는 사람한테. 이게 방법이 아닐 텐데. 네. 어떻게 돈을 달라고 그러냐면은, 계약을 연장하는 대신 금호 홀딩스의 1,600억이란 말도 있고 한 2천억 수준이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사가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약정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럼요. 당시의 조건은 매우 나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계약 연장해서 기내식 공급하고 있는 업체에 네. 니네 계약 연장하려면 우리 이거 사가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네. LSG 스카이셰프는 차라리 아시아나 항공에 3천억을 투자하고 지분도 40%로 높여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LSG 스카이셰프는 아시아나 항공이랑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호그룹의 다른 회사에 투자를 왜 하냐고요. 그렇죠. 그렇게 따진 거죠. 아시아나 항공에 돈 필요하면 거기에는 투자를 하겠다. 네. 그러자 금호그룹은 계약을 종료해버립니다. 그렇죠. 뿅. 맛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중국 하이난 항공이 그 돈을 주겠다고 나타납니다. 하이난 항공도 게이트 고메라는 기내식 공급 업체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분 6대4로 게이트 고메 코리아라는 업체를 설립하고 하이난 항공 그룹의 다른 회사가 1,600억 원의 신주 인사권부 사채를 사갑니다. 장사 복잡하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어려운데 하이난 항공이 돈 주겠다고 하고 거기로 기내식 제공 업체를 바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을 받아가지고 박 회장님은 금호 타이어를 다시 사올 준비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러면서 계약을 새로 했겠죠? 계약이 무려 30년 계약이에요. 야, 깁니다. 네. 그 전에는 5년씩 연장이었는데. 네. 네. 이 건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건 때문에 박상구 회장이 지난달에 구속이 됐죠. 네. 빠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주에 핫한 이것과 관련된 건 아닙니다만 이 사건을 정말 많이 떠오르게 하는 뉴스가 삼성 웰스토리 부당 지원 사건입니다. 너무 웃긴 게 이제 보수언론하고 포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공정위가 삼성을 또 압박하기 시작했다.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래서 누가 들으면 폐기물 쓰레기 한 봉지 어디 잘못 뿌려가지고 과징금 100만 원 받은 것 같잖아요. 근데 과징금을 2,349억을 때려 맞았으면 무슨 일인지 좀 소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유 없이 그러겠냐? 여튼 네. 자, 이렇게 됐어요. 모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자기네 계열사 하청에게 돈 달라고 했다가 안 주니까 계약을 끊고 다른 바꿨어요. 회사로 계약을 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파이어. 게이트 고메 코리아의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그렇죠. 계약이 그대로 갔으면 있을 일이 아니죠. 문제가 될 일이 아니죠. 네. 갑자기 기내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게 2018년 3월의 일입니다. 네. 이때 사실 LSG 스카이셰프 코리아가 그러면은 그 문제 생겼으니까 계약 6개월만 연장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대요. 네. 근데 이제 아시아나 너네 밥 없지 않니? 예, 그 이제 물어봤는데 아시아나 항공 측에서 그러면은 게이트 고메 코리아의 하청으로 계약 들어와라.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되게 빈정상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랬나 봐요. 그렇게까지 차갑게 대할 일은 아닌데 네. 예정을 생각해서 다시 와줬는데 그걸 또 내 뭡니다. 그게 또 하나 F&B 유통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주변 분들한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밥이라는 게 그냥 지어서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공항은 겁나 크고요. 카고도 겁나 멀고요. 여기에서 바로바로 상하지 않게 되게 맛있게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건 엄청난 기술력입니다. 네. 예, 엄청난 노하우고요. 그래서 기내식 업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아시아나 항공은 7월 1일부터 기내식을 공급할 대체 업체를 찾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샤프트앤코라는 기내식 공급 업체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업체에서 하루에 공급할 수 있는 기내식이 하루에 3,000식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필요한 기내식은 하루 25,000에서 30,000식이라는 겁니다. 그죠. 기내식의 경쟁률이 10대 1이 되었습니다. 네. 이 사실을 처음부터 기자도 알고 노조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노조도 당연히 문제 제기를 했고요. 네. 근데 샤프트앤코와 아시아나 항공은 아니라고. 샤프트앤코가 지금까지 3,000식만 공급을 했지만 사실은 힘순 찐이라고. 그렇죠. 30,000식 공급할 수 있다고. 그렇죠. 둘 다 그렇게 입장을 밝힙니다. 이상해 보이지만 힘을 숨기고 있다. 네. 열심히 하면 10그릇, 100그릇 만들 수 있다. 네. 그래서 결과는
7월 1일부터 기내식 공급이 달립니다. 기내식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당장 비행기가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 기내식 없이 그냥 가는 노밀 운항이 시작이 됩니다. 야, 그렇습니다. 이 사태의 부담이 당시의 노동자들에게 어마어마하게 갔죠. 일단 캐빈 크루들은 스트레스를 겁나 받았을 겁니다. 네. 네. 뭐 공항에 안에서도 계속 사과를 해야 됐고요. 그리고 막 과자 같은 거 박스로 날라가지고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이때. 네. 네. 그리고 7월 2일 샤프트앤코의 협력업체 기내식의 포장을 맡는 협력업체인데요. 이 업체의 대표가 자살합니다. 자살하기 전에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회사에서 다 나한테 책임지라고 한다. 지금도 직원들과 28시간째 일하고 있다. 직원들이 울면서 일하고 있다라는 통화를 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네. 이 당시 아시아나 항공의 사과문이나 입장문을 보면은 실제로 기내식의 포장과 운반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일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전 업체에다가 금호홀딩스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사과라고 요구했기 때문이지만 그렇게 설명하면 좀 복잡하다고 느꼈나 보죠. 그렇죠. 이 사과문이나 입장문을 보면은 아시아나 항공이나 샤프트앤코의 문제가 아니고 포장이나 운반을 하는 협력업체의 문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 문화가 적용됐겠죠. 네. 좀 더 아래쪽을 족치는. 그럼 그 협력업체 사장이 자살하기 전에 한 말과도 맥락이 맞죠. 네. 정확한 건 모르지만 샤프트앤코가 설사 3만씩을 생산할 수 있다 쳐요. 생산을 할 수 있다 쳐요. 네. 근데 그걸 포장 운반할 수 있는 역량이나 협력업체가 없는 거라면은 3만씩을 공급할 역량이 없는 업체인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결국 받은 물건이 없잖아요. 그렇죠. 모자라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협력업체에 밀어 넣으려다가 대표가 자살하는 사태까지 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아시아나와 샤프트앤코의 계약 내용에는 기내식이 30분 이상 늦어지면 음식값의 50%를 안 줘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대기업 버전 치타 배달이죠. 네. 한 사람 먹을 거 배송해 주시는 라이더 배송 노동자들만 이런 부담감을 지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시스템인지라 큰 기업은 자기보다 작은 기업에게 그런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죠. 회사 망하라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압박을 주면은 그 압박이 병하고 정한테 몇 배로 늘어나서 간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직장 생활들 하시니까요. 네. 어쨌든 기내식 공급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난리를 피우다가 일주일 뒤에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아시아나와 금호그룹은 거대한 오너 리스크를 맡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매각을 이미 결정을 했고 총부채 상환이 이미 불가능하다고 판명이 됐고 네. 경제지들은 이제 뒷면 보면 다 얘기해 주거든요. 이거 과다부채의 원인을 병정에서 찾지 않아요. 그냥 무리한 M&A라고 하지. 네. 무리한 M&A 시도 중 그중 소수 하나였던 거죠. 길게 설명할 거 없이 간단한 문제만 많은 대중에게 인식시킬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회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썽을 일으킵니다. 뭐 작게는 소셜을 이상하게 해서 크게는 남양유업처럼 갑질을 너무 인격 모독을 심하게 한 게 걸려서 어떻게든 회사의 이름값을 깎아먹고 불매운동도 일어나게 하고 시장에서의 입지를 흔들리게 하는 구성원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누구보다도 오너의 힘은 분산시켜 놔야 이런 리스크는 안 맞습니다. 네. 만약에 이 박씨 일가가 오너가 아니었죠? 그냥 오너의 4세, 5세 이랬어요. 그래서 뭐 한 5%, 6%의 지분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 정도로만 격화되었어도 이 사람이 무슨 욕심을 냈어도 회사는 안 무너졌습니다. 절대로요. 네. 권력을 왜 분산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오너 리스크라는 단어에서 문제가 되는 건 리스크가 아니고 오너입니다. 오너. 그럼 오너가 처신을 잘해야 되는? 아닙니다. 오너가 없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걸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8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이 기업은 당연히 오너가 있는 건 줄 알아요. 그 왕의 장의 그림자. 왕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럴 거면은요. 우리 북극여운 소장하고 이야기했던 이케아 이야기 다시 들어보시면 됩니다. 상장 안 하면 돼. 물론 이것도 악용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건 적법하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상장 안 하면 오너 하면 돼요.
그게 아니면 오너라는 개념을 빨리 해체해야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기억하는 제일 유명한 거는 미스터 피자 건이었고요. 네. 그리고 올해 이야기인가요? 작년 이야기인가요? 남양유업에서 오너가 나가자 주가가 갑자기 급등한 일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사회적으로도 이게 이미 흘러간 문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단어를 새로 정립해야 됩니다. 오너 일가라는 말은 어폐가 심각합니다. 대주주 일가. 그렇죠, 사실은. 혹은 주주를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속한 집안입니다. 실제로 대주주라고 말하기에도 되게 보잘것없는 포션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웃기네요. 주주와 오너가 왜 따로 있어요? 오너라는 단어는 해체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XSFM입니다. 자체 교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 영어. Perfect 25. 아베 신조는 혹은 자민당의 정치는 보면 볼수록 신비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그 시사지 씨랑 헤어지기 전에 일본 시민들이 안타깝고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건 적어도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한국은 그 정도로 답답한 선택은 안 했던 것 같거든요. 많은 분기에서. 올림픽은 할 거고요. 올림픽을 하면 한국 정부의 입장, 한국 체육 담당 기관의 입장을 설명을 해드리죠. 방역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들은 뭐 국내로 돌아오면 짧지 않은 자가격리 기간을 또 거칠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백신 때문에 면제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변이가 일본 내에 퍼질 거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을 더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시사 문제에 관심이 없고 방역 문제에도 큰 관심이 없는 국민들이다, 시민들이다. 그럼 편안하게 올림픽 보시라고 또 해야죠. 그 일을 해야 할 겁니다. 그 전에 고민해볼 문제들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네. 개헌의 의지와 보통 국가로 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올림픽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 또 할 일이 없을 것 같네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 얘기였군요. 생각해보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안보투쟁까지 갈 줄은 몰랐네요. 꼭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시사 아저씨죠. 다음번에 무슨 역사 얘기를 할 시사 아저씨와 할지 기대해 주시고요. 주말에 이달의 이가영 코너. 뒤죽박죽 정신이 없지만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는 코너입니다. 이게 또 조성조 소장님 코너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주제인데 네. 또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내일 이 시간 이가영 코너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민 에디터 유승균 PD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420회 금요일 순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